안녕하십니까, 군썰 이주석입니다. 먼저 지난번 방송에서 김포 2사단 정면의 한강 하구에 있는 무인도 유도에 얽힌 사연을 올렸는데 여러분께서 추가적인 제보를 주셨습니다. 제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여러 제보 내용 중에서 하나, 비록 유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김포반도와 강화도 사이에 있는 염하강 또는 염하수로, 강화해협 등으로 불리는 염하, 그리고 강화대교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시작부터 딴 데로 새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염하, 이게 어디에 있는 강인지 바다인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의 배경 화면이 강화도 쪽에서 김포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제 머리 뒤쪽으로 멀리 문수산이 보이고 가운데 강 같은 물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염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는 안 보이는데 북쪽으로 올라가면 강화대교가 있고요. 사진 오른쪽 아래 남쪽으로 내려가면 초지대교가 있습니다. 즉 염하는 김포반도하고 강화도 사이에 있는 우리가 보기엔 그냥 강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바다입니다. 제 말에 믿음이 안 가신다면 그 물을 직접 떠서 맛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척 짤 겁니다. 염하의 염자가 소금 염자입니다. 근데 하자는 왜 설명을 하지 않냐고요? 너 한자로 하자 못 쓰지? 정말 제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제가 딴 데로 새지 않겠다고 조금 전에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참겠습니다. 근데 해병대 출신은 왜 무식하다고들 생각을 하실까? 하긴 제가 보기에도 제가 배운 놈 같아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보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지난번 한강 하구의 무인도 유도를 방송하면서 적 무장 공비가 유도에서 밀물 때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한강 상류 쪽으로 수중으로 올라오는 경우에 행주대교까지 45분 만에 침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적 무장 공비가 이 한강이 아닌 염하수로를 이용해서 남쪽으로 침투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빠른 시간 안에 인천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적에게는 최적의 침투 루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길 막지 않으면 강화도 동쪽과 김포 서쪽에 병력을 깔아 놔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염하 양쪽에서 5연대하고 1연대가 마주보고 있다고 물속에 숨은 놈이 보여요. 아무튼 한강 하구는 밀물 때 그 바닷물이 서빙고까지 간다고 하지만 한강 상류에서 내려오는 강물과 한강 하구에서 올라오는 밀물이 충돌해서 실제로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유속은 결코 염하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염하수로에서 밀물과 썰물 때 물의 방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해안의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밀물 때 먼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물이 들어오고 물이 차면 이때가 만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썰물 때 물이 빠져나가서 갯벌이 드러나면 이때가 간조. 그런데 염하수로는 남북 방향입니다. 밀물과 썰물이 동서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남북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밀물과 썰물 때 이 염하의 물의 방향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물, 즉 물이 들어올 때는 바닷물이 남쪽 인천 쪽에서 북쪽으로 밀려옵니다. 간조 때는 그 반대, 즉 바닷물이 인천 쪽으로 내려간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무장공비가 염하를 통해서 인천 쪽으로 가려면 썰물 때 그때 바닷물에 몸을 맡겨야지요. 이건 탈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남쪽으로 흐를 때 바닷물에 뛰어들어야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지, 밀물 때 그렇게 하면 남쪽으로 가야 될 몸이 다시 북쪽으로 밀려가고 깜깜한 한밤중에 거기가 남한인 줄 알고 대한민국 만세 그렇게 소리쳤다가는
북한 보위부 애들이 바로 잡아가요. 고사총으로 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 쪽에서도 월북하겠다고 한강 하구를 통해서 넘어간 현역이 거기가 북한인 줄 알고 김일성 장군 만세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거기도 우리 아군이 경계를 서둔 곳이었다네요. 우리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병이 월북하려는 놈을 잡아가지고 이 새끼 월북하려고 그러는 거지. 소속이 어디야? 그러니까 이 자식은 아직도 지가 북한 땅을 밟은 걸로 알고 아군 복장을 한 군인들이 그 뭐 인민군 특수요원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동무들 난 미제 앞잡이 새끼들이 싫어서 수령님 품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뭐 보안대 애들이 오기도 전에 거기서 이미 命에 맞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돼요. 거기서 한밤중에 조류에 밀려다니다 보면 동서남북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방이 다 육지인데 지가 어떻게 알아? 어? 아무튼 염화수로를 통해서 인천 앞바다까지 가려면 놈들은 썰물 때 침투한다. 하지만 한강 하구를 통해서 행주대교로 들어가는 놈들은 밀물 때 물속에 뛰어든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 무장공비가 염하를 통해 남쪽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해병대 2사단은 염하수로의 북쪽, 그러니까 구강화대교 아래에다가 철근을 용접해서 바둑판처럼 철망을 만든 다음 바다 밑바닥부터 만조대의 수면 위 높이까지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철망을 설치했던 겁니다. 그럼 이 철망, 해병대 2사단에서는 이걸 철침판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당시 사단장이었다면 이걸 만드는 작업을 예하의 어느 부대한테 지시를 하시겠습니까? 공병대대? 당연하죠. 이런 거는 공병이 해줘야 돼요. 하지만 80년대 당시 이 철침판은 특이하게도 LVT 중대에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LVT라는 말을 해병대 출신이라면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해병대 출신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LVT는 랜딩 비클 탱크, 우리말로 상륙 장갑차, 줄여서 상륙 장갑차 대대는 상장대대 뭐 이렇게 부릅니다. 상장대대라고 해서 모두가 표창장을 받은 해병들로 편성됐다는 뜻은 아니니까 어떤 해병대 예비역이 상장대대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그분이 반드시 모범 해병이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꼴통 불변의 법칙, 즉 상장대대에도 10%는 꼴통이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상륙 장갑차는 해병대를 가장 대표하는 장비다.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LVT처럼 수륙 양용이라는 것은 동물에 빗대서 얘기하면 양서류, 즉 개구리, 두꺼비, 도롱뇽, 맹꽁이 뭐 이런 게 된다는 뜻이죠. 육군이 땅개, 해군이 물개, 공군이 하늘개. 하늘에 사는 개는 없구나. 그럼 하늘소. 하늘소. 공군은 그냥 참새. 이런 걸 보면 땅개, 물개 이런 개가 안 들어가는 군대는 공군하고 해병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해병대엔 개가 안 들어간다고? 이 자식이 양서류라고 하더니 막 어디서 청개구리 맹꽁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니들 해병대는 개가 앞에 들어가잖아 임마. 땅개, 물개, 해병, 개가 아니라 개병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런가? 죄송합니다. 그럼 땅개니 물개니 그럼 뭐 그런 말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씨발 되로 주고 말로 와닿네. 그나저나 누구 때문에 개병대란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뭐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해병대가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개선하는 군대라고 해서 개병대 뭐 그렇게 불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나도 해병대지만 불화가 너무 심해요. 견강부해도 유분수지. 너무 어려운 말이가. 아무튼 억지로 끌어다 붙이는 것도 적당히 해야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지. 개선하는 군대라고 해서 개병대? 그게 말이 돼요? 그럼 도솔산에서 이긴 해병대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무적 개병 이런 친필 휘호를 내리지 못하러 무적 해병이라고 써줬겠어요? 또 개병대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은 말이면 아예 경기도 화성 그 사령부 앞 그 사거리를 개병대 사거리라고 하시지 그래. 아무튼 말이 안 돼요. 개병대 그 좋은 말 아닙니다.
아이씨가 또 뭔 얘기를 하다가 개병대 얘기를 한 거예요. 딴 데로 안 샌다고 철석같이 다짐을 해놓고 나서는 10분을 못 넘겨 10분을. 네. LVT 중대에서 이 철침판 그 만들었다는 얘기하다가 일로 샌 거죠.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철침판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나? 그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일단 강화대교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이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포온 사진입니다. 아무튼 뒤로 문수산이 보이는 걸로 봐서 강화도에서 김포 쪽을 보고 찍은 사진 같습니다. 가까이 보이는 다리가 1969년 12월에 완공된 구 강화대교, 뒤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97년 8월에 완공된 신강화대교가 될 것 같습니다. 초지대교는 2002년에 개통됐으니까 여기 보이는 두 개의 다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한참을 남쪽으로 내려가야 보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교각하고 교각 사이에 다리 상판으로부터 줄이 내려와 있고 수면 위로 바둑판처럼 뭔가를 엮은 게 보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적침투 방지용 철침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물이 좀 빠져서 저 철침판이 수면으로부터 높게 저렇게 드러나 있습니다만 만조 때는 저런 모습이 아니겠죠. 다른 사진을 보니까 구 강화대교의 교각은 대략 뭐 10대께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각하고 교각 사이의 빈 공간, 거길 막을 철침판은 대충 10서너 개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 철침판과 관련된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건 LVT 중대에서 만든다고 얘기를 했죠. 공병대대가 아닌 LVT가 저걸 만든 걸 놓고서 해병대 공병은 진짜 골병대가 맞다. 오직 땅 파고 세멘 비비고 공구리 치고 보르꾸 찍고 삽에다가 곡괭이만 있으면 뭐든 다 된다. 따라서 해병대 공병은 저런 고급 기술이 없는 단순 노가다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해병대 공병도 있을 건 다 있어요. 포크레인에 오돈 덤프, 페이로다, 롤라 다 있습니다. 단 장비보다는 사람이 먼저다. 즉 웬만하면 장비보다는 인력을 먼저 투입하는 사람이 먼저다. 그 말이 장비보다 사람을 먼저 투입하라는 얘기였어요? 어떻게 말을 그따위로 바꿔? 장비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사람을 먼저 아껴라. 이 말 아니겠어요? 그까지 그 포크레인 30분 동안 기름값이 얼마나 된다고 중대 총원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삽질을 해요. 그러니까 대원들이 맨날 못 빠지게 해봐야 월급 더 주나 번직업도 아닌데 좀 빠지게 하지 마라. 이런 노래나 부르는 거죠. 이등병 달고 실무온 놈이 일주일이면 이런 노래를 마스터한다니까요. 그건 맞으면서 암기하면 사흘만 해도 된다고요. 네, 인정합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아무튼 난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대대에 포크레인 들어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건 공병대대 장비를 아끼려고 그래서 LVT 중대한테 맡긴 건 아니고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 LVT 중대가 강화대교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그 철침판이 너무 커서 다른 데서 만들면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부대에서 만들어라. 그래야만 강화대교까지 쉽게 옮길 수 있다. 그리고 둘째는 LVT 중대의 특성상 각종 필요한 전문 장비가 비교적 많았다. 그런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하긴 이걸 보병대대한테 맡기면 방법이 없어요. 뭐 하다못해 용접기라도 있어야 뭐 철근을 붙이든가 하지. 그냥 철근 떡 갖다 주고 붙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철사줄 메고 반창고 붙일 거예요? 말 같은 소리를 하시지. 보병은 방법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철침판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작업장, 즉 부대의 위치가 중요했냐? 일단 제가 그 철침판의 사이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강화대교의 교각하고 교각 사이, 즉 물이 흐르는 공간의 폭은 8m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서너 개 철침판의 좌우 폭은 8m로서
동일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철침판의 상하, 즉 세로의 높이는 8m부터 12m까지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염하의 깊이가 수로 중앙이냐 물가 쪽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겠죠. 그러면 제가 중간 사이즈, 즉 폭이 8m, 높이가 10m인 철침판의 면적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뭐 계산이랄 것도 없어요. 그 8 곱하기 10, 그 80제곱이잖아요. 그럼 딱 24평. 서민 아파트 한 채 나오죠. 이렇게 큰 걸 철근을 자르고 바둑판처럼 용접을 한 다음에 한쪽 면에는 뾰족한 철침을 용접해서 이렇게 돌출되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야 물속으로 침투하는 놈들이 여기에 찔려가지고 아야 뭐 안 되겠다, 물 밖으로 나가자, 뭐 이러면서 대가리 들고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제 긁겠죠. 그런 다음에 헬기 타고 휴가 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큰 걸 이걸 차에 실을 수가 있을까요? LBT 중대에서 이걸 다 만들었어요. 그럼 강화대교까지 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차가 생각나십니까? 다치차? 60트럭? 참나,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생각 안 나시는 분이 정상적인 두뇌의 소유자입니다. 그 8 곱하기 10 그 넓은 걸 어디다 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송중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여기서도 장비 대신에 사람이 먼저다. 그냥 널널한 게 보병이잖아요. 왜 아까운 장비를 굴려? 그 전에 이 철침판은 철근과 철근이 십자로 만나는 부분에 한 20cm 정도 뾰족한 철침 이렇게 쫙 해서 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LBT 중대에서는 이걸 코크스로 시뻘겋게 달군 다음에 망치로 두들겨서, 즉 전통 대장간의 담금질 방법이 되겠죠. 아무튼 그 방법으로 일일이 달구고 두들겨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 전기 절단기로 잘라가지고 그라인더 아니면 연마기로 이렇게 갈아버리면 금방 되는데, 그땐 그런 게 없었나? 다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건 매년 만드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겨울에 강화대교에 설치되어 있는 철침판을 가지고 와서 LBT 중대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은 다시 용접을 하고, 또 많이 훼손된 것들은 거의 신규 제작에 가깝게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겨울에 그 작업을 했냐? 이거는 한겨울에는 무장공비들이 추워서 물속으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이건 상식이죠. 아무튼 1년에 한 번 그 시기는 겨울이었다. 하지만 그걸 운용하는, 즉 강화대교를 책임지는 부대에서는 그걸 매달 거의 2번씩 걷어 올려서 거기에 걸린 쓰레기들을 치워줘야 했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들로 염화가 막히면 다리 안전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강화 군수가 이 사단장한테 사단장이 안 만나주겠구나. 아무튼 뭐 오연대장 찾아와서 꼬작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새우가 그렇게 많이 잡힌다는데 거길 쓰레기로 댐처럼 막아버리면 새우잡이 어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막힌 데는 뚫어줘야 돼요. 그나저나 이 쓰레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한강에서 떠내려온 거겠죠. 가끔은 시체도 걸렸다고 하는데 그 뭐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사람이었을 것,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냐고요? 왜 그러세요? 제가 이사단 근무 안 한 걸 뻔히 알면서 그렇게 아픈 데를 찌른다니까. 속이 시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넘어가시죠. 자, 그럼 다시 원래의 배경 화면으로 바꿔놓고 이번에는 이걸 옮기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넓은 철침판 하나에는 대략 15명 정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15명 중에서 최고 선임이었다. 여러분은 어느 위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직사각형의 4개의 꼭지점? 물론 여기도 고참들이 선호하는 자리였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꼭지점보다는 그 근처 가장자리가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가장 힘든 위치는 이 사각형의 안쪽 부분이 되겠죠. 여기서는 고무보트를 머리에 이는 것처럼 헤드 캐리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이지 아주 그 처량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단 이 철침판에 그물코 이렇게 딱딱 바둑판처럼 네모난 거 있잖아요. 그 크기는 사람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침판을 옮길 때 후임들은 8 곱하기 10 그 넓은 철침판의 안쪽 부분에 들어가서 그물코에 머리를 이렇게 쭉 내밀고 양쪽 어깨로다가 이제 그 철침을 판을 지탱했다고 그래요. 이 상태로 15명 정도가 이동을 하다가 한쪽이 돌부리에 걸려가지고 이건 야간에 이동을 했다고 그래요. 아주 심야에 48번 국도를 완전히 통제한 다음에 그렇게 하고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LBT 중대가 강화대교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으니까 1km를 그렇게 가는 거죠. 물론 한 달에 2번씩 철침판을 걷어 올리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 역시나 한밤중에만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어두운 밤에 한쪽이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면 가장자리에 있는 대원들이야 순간적으로 몸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가운데서 모가지를 쭉 내밀고 움직이는 후임들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아까 제가 한 20cm짜리 철침이 이렇게 붙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침이 내 모가지 주위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쭉 솟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대가리 하나가 딱 들어갈 정도의 크기니까 이 4개의 철침은 거의 내 머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코크스로 달궈가지고 그 뾰족하게 만든 거. 옛날에 춘향이가 목에 칼 차고서 옥에 갇혀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장난이에요. 모가지를 좌우로 움직인다고 내 얼굴에 무슨 뾰족한 게 다예요? 근데 이건 그냥 대가리 잘못 돌리면 이렇게 귀도 나가고 뒤통수도 찢어지고 까딱하면 이렇게 코도 껴요. 죽지도 않아요. 이거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옮긴 거냐? LBT 중대가? 에휴, 거기 병력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여기서도 사람이 먼저다. 그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군대에서 말하는 사람은 통상 보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연대의 예비대 병력들이 작업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고참들은 CS복을 챙겨서 입었지만 대부분의 후임들은 그마저도 없어서 평소 복장 그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바닷물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녹슬지 말라고 거기다 콜타를 바른대요. 그러면 그게 얼굴에도 묻고 한 1년 더 입어야 그 작업복 그 한 벌 간신히 나오는데 그걸 콜타르로 떡칠을 하고 추운 겨울에 이럴 땐 집에다 연락해서 집에서 못 입는 옷 그런 거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한밤중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는데 복장이 알록달록 제각각이라고 해서 문제될 거 있어요? 그게 보기 싫으면 CS복이라도 제대로 챙겨주든가. 응? 아무튼 이렇게 강화대교 위까지 옮긴 철침판들은 일일이 여러 개의 로프에 걸어서 수십 명이 잡고 다리 아래로 내리면 그때 다리 아래에서는 수색대원들이 고보트를 띄워놓고 이걸 받아서 양쪽 교각에 결박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철침판의 사이즈를 말씀드리면서 폭이 8m, 높이가 8에서 12m 제각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는 최고 수심이 12m에 가깝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럼 한밤중에 물때, 수심 이런 걸 고려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작업은 늦어지기가 일쑤였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한 20cm 뾰족하게 튀어나온 철침은 과연 어느 방향으로 해서 이 철침판을 설치했을까요? 양쪽 방향에 다 이 철침을 붙인 건 아니라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적은 썰물 때, 즉 바닷물이 북에서 남쪽 방향으로 흐를 때 침투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철침은 북쪽을 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그 조류 타고 내려오다가 거기 걸려서 공기통 그 호스 끊어지면 숨 못 쉬어서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향을 거꾸로 해가지고서 잘못 설치하면 다시 걷어 올려가지고 뒤집은 다음에 다시 내려야 됩니다. 일이 2배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철침판을 제작하고 수리, 보수하는 건 LBT 중대가 했고 이걸 강화대교까지 춘향이 목에 칼 차듯이 옮기는 건 보병들이 대충 계산해도 순수하게 짊어지는 대원들만 200명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교각에 묶고 설치하는 작업은 수색대에서 맡아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 적의 수중 침투를 막는 데 있어서는 아주 효과적이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불편한 점도 많았겠죠. 우선 첫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걸 매달 2번씩 들어 올려서 청소를 했다는 것은 80년대 초반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강화대교가 개통된 69년 이후 70년대 또 80년대 후반 90년대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아무튼 수시로 특히나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려서 한강에 온갖 쓰레기가 떠내려올 때면 이 철침판을 들어 올려서 청소하는 건 더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한강이나 임진강의 얼음이 녹으면서 유빙이 떠내려오는데 이게 막혀 있으면 유빙이 흘러가도록 또 철침판을 들어 올려야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불편, 또 LVT 중대가 당시에는 염화수로의 남쪽, 그러니까 지금 김포 시사이드 골프장에 있는 쪽이었다는데 LVT가 육상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교통 통제, 민원, 도로 파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바 강화대교 아래를 통과해서 훈련장까지 가야 했는데 이때 다리 아래의 철침판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철침판 하나를 걷어 올려서 LVT들이 그 교각 사이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고무보트도 통과할 수 없었다고 하니까 LVT는 당연히 통과할 수가 없었겠죠. 아무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유지했던 그런 강화대교의 철침판이었지만 이거 하나로서 강화대교 남쪽의 경계 수요를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200명이 넘는 보병들이 추운 겨울밤 이걸 짊어져서 옮기고 강화대교 위에서 담배 한 대 피고 나면 다시 밧줄에 걸어서 내리고 수색대는 그걸 받아서 교각에 고정을 시키고 또 강화대교를 책임지는 부대에선 매달 2번씩 두레박질 하듯이 그걸 걷어 올려서 쓰레기를 치우고 내리는 그런 아주 힘든 작업이 반복됐습니다. 해병대는 그걸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수도권 서측방을 물샐 틈 없이 방어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요즘도 그걸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병대 2사단, LVT 그리고 각 연대 예비대 보병들, 수색대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미 30-40년이 지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해병대는 분명히 이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당시에 참가하신 여러 해병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